국제 외교계가 조지아와 한국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특혜입니다. 조지아 정부가 미국 국적 보유자조차 누리기 어려운 특별 대우를 한국 국민에게만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러시아 탱크가 우리 조지아를 짓밟을 때 서방은 뭘 했습니까? 네, 실제로 조지아를 도운 건 나토도 유엔도 아니었습니다. 성명서 한 장 던지고 끝이었습니다. 딱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푸틴 눈치 안 보고 들어간 그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크렘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서방이었으면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근데 한국은 참 묘하군.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코앞에 있는 이 나라가 한국 기업에게만 자원 독점권을 줬습니다. 독일이 뛰어들었다가 문전박대 당했고 프랑스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세계가 외면한 작은 나라의 손을 잡아준 대가가 뭐였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하트필드. 영국 BBC 방송국에서 20년 굴러먹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지도 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 지역은 죄다 제 출근길이었죠. 피바디상? 퓰리처상 최종 후보? 사람들은 저를 진실의 수호자라고 추켜 세웁니다. 하지만 웃기지 마십시오. 저는 진실을 보도한 게 아니라 편집된 진실만을 팔아먹은 비겁자였습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얼마 전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공항에서 목격한 그 장면 때문입니다. 그날 공항 입국 심사대는 지옥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런던에서 온 영국인, 독일에서 온 사업가들이 줄을 서 있었죠. 심사관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잠재적 범죄자를 보는 듯했죠. 방문 목적이 뭡니까? 취재입니다. 숙소 바우처 내놔요. 돌아가는 항공권은요? 통장의 체류 비용은 충분합니까? 저는 대영제국의 여권을 내밀고도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겨우 받은 도장에는 체류 기간 90일이 찍혀 있더군요. 그마저도 심사관이 툭 내댔습니다. 수상한 짓 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옆 라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초반의 앳된 동양인 청년이 배낭을 메고 서 있더군요. 긴장한 표정으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초록색 여권,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도 고생 좀 하겠구나. 여기 심사관들 악질이거든. 그런데 웬걸? 여권을 받아 든 심사관의 무뚝뚝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활짝 피어나는 겁니다. 마치 10년 만에 만난 친동생을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도 없었습니다. 체류 목적, 잔고 증명, 리턴 티켓,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장을 쾅 하고 시원하게 찍어주더니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웰컴 홈, 브라더. 집에 온 걸 환영해. 형제여.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웰컴 홈이라니? 여기가 지네 집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도장이었습니다. 제 여권엔 90일이 찍혔는데 그 한국 청년 여권엔 선명하게 365일이라고 박혀 있었습니다. 1년. 무려 1년 프리패스. 심지어 취업도, 사업도, 땅을 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는 특혜였습니다. 미국인도 90일, 영국인도 90일인데 왜 한국인만? 도대체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했길래 대영제국이나 초강대국 미국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겁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16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 귀를 찢는 폭격 소리, 그리고 비겁했던 나의 침묵.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전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식에 취해 미쳐 돌아가던 그 뜨거웠던 여름날로 말입니다. 2008년 8월 트빌리시 메리어트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기가 조지아의 하늘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쿵, 쿵.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호텔 유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고리 지역을 넘어온 러시아의 T-72 탱크가 수도 트빌리시를 향해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저는 호텔 옥상에서 위성 전화를 붙들고 런던 본사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데스크, 들립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건 침공입니다. 인베이전. 침공이라고 헤드라인 뽑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속보 내보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편집국장의 목소리. 너무나 차분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제임스, 진정해. 톤 다운해. 뭐라고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야.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어. 그리고 인베이전이라는 단어는 너무 세.
러시아 자극하면 모스크바 지국 폐쇄될 수도 있다고. 저는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올림픽 타령입니까?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이게 침공이 아니면 뭡니까? 국장이 건조하게 대답하더군요. 컨플릭트, 분쟁으로 가자. 조지아, 지역 내 갈등 고조. 이 정도가 딱 좋아. 그리고 제임스, 너무 조지아 편들지 마. 우리 정부도 지금 러시아랑 가스관 협상 중인 거 알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벽을 쳤습니다. 이게 서방의 저널리즘인가? 이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정의인가?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 임시 기자회견장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조지아 외무부 차관 다비트 바크라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와이셔츠는 땀과 먼지로 엉망이었고 며칠 밤을 새웠는지 눈은 퀭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죠. 무기를 달라고 하겠지. 유엔군을 보내달라고 빌겠지.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량이나 총알을 구걸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나, 우리의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그루지아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조지아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콧방귀를 뀌더군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름 타령이나 하고 있네. 제정신이야? 독일 기자도 비웃었습니다. 러시아가 무서워서 헛소리가 나오나 보지. 그루지아나 조지아나 그게 그거지. 하지만 다비트 차관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루지아는 러시아 제국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멋대로 붙인 노예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우리의 언어를 금지하고 우리를 그들의 하인으로 부르기 위해 만든 낙인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적어도 노예의 이름으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주독립국 조지아의 시민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사를 쓰실 때 조지아라고 표기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미국 기자가 손을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서방 지원 없이 며칠이나 버틸 겁니까? 이름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다비트 차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절박한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본사의 지시대로 조지아 지역 내 분쟁 격화. 본문 어디에도 조지아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관행대로, 데스크 지침대로 그루지아라고 적었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푸틴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이 작은 나라의 자존심을 지켜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겠다는 러시아의 무언의 협박 앞에서 서방의 정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던 그 새벽, 저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외신 기자가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 역시 아침이면 영국 대사관 차량을 타고 탈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텅 빈 로비 구석, 어둠 속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가 아닌 낯선 언어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느껴질 만큼 뜨거웠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일본인인가? 당시 일본은 콧대가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명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한승우.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안 떠나셨습니까? 다들 도망가는 판국인데. 한승우 참사관은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 일이라니요. 러시아군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한국도 러시아랑 가스 수입하고 경제협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네 나라도 우리처럼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게 이득일 텐데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본국 경제 망치지 말고 짐 싸서 튀는 게 상책입니다. 제 비아냥거림에 그는 전화를 탁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외교관을 만나봤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움? 아니요. 그건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결기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 양반, 당신네 나라는 이름을 뺏겨본 적이 없죠? 네. 영국은 남의 나라 이름을 뺏으면 뺏었지 뺏겨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방금 본국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를 기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을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변경합니다. 모든 정부 문서, 교과서, 방송, 언론 표기까지 전부 다 바꿀 겁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어요? 지금 러시아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고작 이름 하나 때문에 러시아랑 척을 지겠다고요?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당신네 대통령이 승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한승우 참사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국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피해 문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을 가네야마라는 일본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면 매를 맞았고 내 이름을 부르면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름을 뺏긴다는 게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난도질당하는 기분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 짓 못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호텔 로비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겁하게 숨을 때 동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는 오직 동병상련이라는 감정 하나로 거대한 곰, 러시아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승우 참사관이 다시 수화기를 들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기자 양반, 내일 아침을 기대하세요. 아마 세상이 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브리핑이 전 세계 타전되는 순간, 크렘린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잔혹한 보복의 서막이었습니다. 2008년 8월 12일 오전 9시,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에서 조지아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순간, 전 세계 외교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발음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의 털을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가 정면으로 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러시아 연방의 역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이다. 이 비호적인 조치에 대해 한국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대가는 실로 잔혹했습니다. 청구서는 종이로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세무조사 통지서로, 그리고 비자 거부 도장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을 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당시 크렘린궁에서 작성된 극비 문건인 코리아 대응 매뉴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감히 미국의 동맹국 주제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경제가 어떻게 박살나는지 보여주겠다는 심산이었죠. 첫 번째 타깃은 에너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도입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와 직결된 한국 서민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발표 다음 날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스프롬 측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파이프라인 점검 문제로 협상을 무기한 연기한다. 가격 재협상이 필요하다. 15%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은 없다. 말이 협상이지.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한국의 서민들이 낸 난방비 고지서에는 조지아의 이름을 불러준 대가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기업이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소방 점검, 위생 점검, 세무 조사. 이유는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소화기 위치가 1cm 어긋났다는 이유로 공장 라인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산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억류되었습니다. 통관 서류 미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모스크바에 주재하던 삼성, LG 상사맨들의 비자 연장이 줄줄이 거부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쫓겨나는 한국인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들이 공항에서 흘린 피눈물은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업의 실적 악화라는 차가운 숫자로만 기록됐을 뿐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이 입은 직간접적 경제 손실은 약 120억 달러, 한화로 15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름 하나 바꿔준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외교부를 성토했습니다.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추어 외교가 나라 경제를 망친다. 실익 없는 감성 외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했고 기업들은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처음에 총대를 맸던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한승우 참사관. 트빌리시 호텔 로비에서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우리는 그 집 못한다고 외쳤던 그 남자. 저는 2010년 서울 광화문의 한 허름한 순대국집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패기 넘치는 외교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좌천되었습니다. 외교부의 핵심 부서인 북미국이나 동북아국이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기들은 그를 깊이 인물 취급했습니다. 러시아 통이었던 그가 러시아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임스, 그거 알아요? 러시아 대사가 우리 장관실에 와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한승우, 그 녀석 옷 벗기라고. 안 그러면 현대차 공장 영원히 문 닫게 하겠다고. 장관님이 겨우 막아주셔서 해고는 면했지만 뭐 사실상 끝난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합니까? 그때 그냥 모른 척했으면 지금쯤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텐데요. 120억 달러 손해보고 본인 인생도 꼬였는데 그게 정말 잘한 짓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조지아 사람들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승우는 말없이 뚝배기에 담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발신인은 조지아 트빌리시. 보낸 사람은 그때 그 다비트 바크라제 차관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서툰 한국어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승우 형제님, 당신이 겪고 있을 고초를 전해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이 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조지아의 모든 어머니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지금은 갚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우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지아는 기억할 것입니다. 한승우가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외교관 생활 15년 하면서 훈장도 받아봤고 대통령 표창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값진 건 없더군요. 120억 달러요? 큰 돈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돈 아끼려고 이름을 안 불러줬다면 우리는 영원히 삼류 국가로 남았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국격이라는 거.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적어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아야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 말이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저의 심장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가스 때문에, 올림픽 때문에 쪽팔리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도 한승우 혼자만의 독단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소설이 아닌 팩트라는 증거를 제가 찾았거든요. 위키리크스보다 더 깊은 곳, 한국 외교부의 비공개 회의록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거기엔 당시 대통령과 장관들의 치열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반대했습니다. 기업 다 죽는다. 철회하자. 다시 그루지아로 부르자. 러시아에 사과 특사 보내자.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더군요. 우리가 식민지 때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 독립을 약속해준 나라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그때 그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우리 도와준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있습니다.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커야 선진국입니다. 120억 달러? 수업료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진짜 리더 국가가 되는 수업료. 그냥 밀고 나갑시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국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이 고통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몸부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조지아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종교처럼 새겨졌습니다. 트빌리시 시내에는 한국산 가전제품을 사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비싸도 구하기 힘들어도 그들은 삼성과 LG를 찾았습니다. 왜냐고요? 형제가 만든 물건이니까.
조지아의 택시 기사들은 한국인 손님을 태우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식당에서는 한국인에게 공짜 와인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글 때 조지아 사람들은 마음의 밸브를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승우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결단은 숭고했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고통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수모, 그리고 그가 외교관으로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흘린 눈물과 소주 한 잔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은 한승우 개인에게도,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20억 달러의 수업료. 국가는 그 돈을 감당할 체력이 있었지만 개인 한승우는 아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커리어는 박살이 났고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무너뜨린 건 러시아의 보복도 회사의 징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이름, 가족이었습니다. 2011년 겨울, 제가 서울 취재를 위해 한승우 씨의 집을 찾았을 때 그곳에는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아이들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한승우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대한민국하고 결혼했지.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조지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지키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았냐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극에 달했던 2009년과 2010년, 한승우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멈추면 본사로 불려가서 욕을 먹었고 가스관이 잠기면 대책 회의를 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큰아들의 중학교 졸업식 날에도 그는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그는 외교부 벙커에서 러시아 대사의 항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빠는, 남편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아니,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큰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그에게 소리쳤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고 합니다.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이 뉴스 보고 그래. 니네 아빠가 나라 경제 망친 주범이라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까지 욕먹게 해? 그 말을 듣고 한승우는 처음으로 사표를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있나? 나라의 자존심을 지킨다면서? 정작 내 가족의 자존심은 짓밟아버렸구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거창한 대의명분 뒤에 숨어 가장의 책임을 방기한 죄인. 그날 밤, 텅 빈 거실에서 한승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내가 틀린 걸까요?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했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비겁자였으니까요.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한승우의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서울의 차가운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는 기이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지시하지 않은 순수하고 뜨거운 촛불이었습니다. 2011년 조지아의 한 전자제품 매장, 70대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점원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여기 코리아에서 만든 냉장고가 어떤 거야? 점원이 삼성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좀 비싸요. 중국산이 반값인데 이거 하시죠. 그러자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돈이 없지 의리가 없냐?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다 죽게 생겼을 때 우리 이름 불러준 게 코리아야. 내 죽기 전에 그 나라 물건 하나 팔아줘야 저승 가서도 떳떳할 거 아니냐?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제일 비싼 한국 냉장고를 샀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지아의 소셜 미디어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바이 코리아, 한국 물건 사주기 운동. 이건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주부들이 한국산 과자, 한국산 라면을 카트에 쓸어 담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산이 없으면 점원에게 화를 내며 나가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왜 형제네 물건을 안 갖다 놓느냐고 말이죠. 기업들만 혜택을 본 게 아닙니다. 트빌리시 대학에는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원 20명 모집에 500명이 몰렸습니다. 면접장에서 한 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K-팝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국어는 언젠가 우리를 살려줄 언어라고. 친구의 언어를 배워두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서울까지 전해졌을까요? 아쉽게도 당시 한국 언론들은 이런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20억 달러 손실에만 집착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은 벽을 뚫고 흐르는 법입니다. 조지아 국민들의 이 맹목적인 사랑이 마침내 국제 외교 무대의 견고한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승우에게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 한 통의 국제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건 2011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있던 동유럽의 한 국가, 리투아니아에서 외교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귀중. 우리는 귀국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오늘부로 그루지아라는 명칭 사용을 중단합니다. 우리는 조지아로 부르겠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승우 씨는 그 전문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떠난 텅 빈 집에서 소주병을 붙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미친놈이 아니었구나. 세상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리투아니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유럽 대륙을 덮쳤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발트 3국의 나머지 두 나라가 대한민국 외교부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련의 탱크 앞에 섰던 공포를,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용기를. 우리도 오늘부로 그루지아를 버립니다. 폴란드가 합류했습니다. 체코가 따라왔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의 그림자 아래서 숨죽여 살던 동유럽 국가들이 마치 본물이 터지듯 한국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도 하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었다니.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방패라면서 정작 동료가 맡고 있을 때 모른 척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도미노 현상은 결국 거만한 서유럽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영국 BBC도, 미국 CNN도, 프랑스 르몽드도 슬금슬금 기사 표기 원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 그루지아라고 쓰던 그들이 이제는 국제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런던과 파리의 외교가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한국이 선진국이라더니 진짜 다르네. 우린 뭐 했냐? 가스관 잠길까봐 벌벌 떨기나 하고. 한국은 돈을 잃었지만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외교적 주도권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가장 극적이고 통쾌한 장면이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이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 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상은 화려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조지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차관 제공과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도 이제 귀국을 조지아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친구입니까?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으니까요. 가난한 조지아 입장에서 일본의 애나 보따리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일 거라고 계산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계산기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조지아 외무장관은 일본 사절단과의 만찬에서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조지아 외교가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와인잔을 들고 일본 대표단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년이나 걸리셨네요. 일본 측 통역이 당황해서 머뭇거렸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피 흘릴 때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어와 같이 비를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가 다 그치고 해가 뜨니까 이제야 우산을 들고 오셨군요. 만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사절단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산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씌워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것은 정중하지만 뼈아픈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돈을 받겠지만 마음은 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트빌리시 시내의 펍에서는 조지아 청년들이 한국산 맥주를 마시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가우마르조스, 코리아.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일본이 쫓겨나던 그날, 트빌리시 시내의 광장에는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크게. 그것은
조지아 국민들이 한국에게 보내는 무언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도 전해졌습니다. 한승우 씨의 텅 빈 집에도 미약하지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승우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 제한 표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갔던 큰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아들이 인터넷 뉴스로 일본의 굴욕 사건과 조지아의 반응을 본 겁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 최고라고 난리 났대요. 일본은 망신당하고 한승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니네 아빠가 한 게 맞냐고. 진짜냐고. 맞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한 거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애들이 아빠 멋있대요. 진짜 남자래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동안 몰라서. 전화는 툭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끊어진 신호음은 한승우 씨에게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한승우 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라면이 아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킨 이름이 결국 그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도미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공은 이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엔에서도, 올림픽위원회에서도, 모든 국제기구에서 그루지아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지아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름을 되찾아준 나라. 이 타이틀은 한국 외교가 100년 동안 돈을 써도 얻을 수 없는 도덕적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코카서스 산맥 아래에서 그 도덕적 권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한국 여권 하나면 통과되는 프리패스의 세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공서와 기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마법 같은 현실, 단순히 여행하기 좋은 나라? 천만에요. 이곳은 한국인을 위한 거대한 경제 특구이자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삼성이고 내가 현대입니다. 한국인 명함만 내밀면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으려고 해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조지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리틀 코리아의 실체. 리투아니아가 쏘아 올린 도미노가 유럽을 강타하고 일본이 쫓겨나던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조지아라는 땅에는 기이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외교관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안 트빌리시의 거리에는 실물 경제라는 거대한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동유럽의 변방이 아닙니다. 여기는 코카서스 산맥 아래 자리 잡은 거대한 리틀 코리아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거대한 옥외 광고판들이었습니다. 트빌리시의 스카이라인을 점령한 건 코카콜라도, 벤츠도 아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의 폴더블 폰, LG 전자의 올레드 TV,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 광고를 건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은 점유율이라는 차가운 숫자를 넘어선 종교에 가깝습니다. 제가 취재를 위해 만난 조지아 경제부 차관 레반 다비타슈빌리의 사무실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삼성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손목에는 갤럭시 워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LG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제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중국산이 더 싸지 않습니까? 유럽산이 물류비도 적게 들고요. 왜 굳이 비싼 한국산입니까? 정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레반 차관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제임스, 당신은 영국인이라 이해를 못하는군요. 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사는 겁니다. 신뢰요? 2008년에 우리 이름을 지켜준 나라가 만든 물건입니다. 품질?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는 한국 거 삽니다. 왜냐고요? 형제가 만든 거니까요. 형제가 형제한테 사기치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론이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라 국가 충성도.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곳에서는 무결점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은 거대 기업이 아닌 현장에서 땀 흘리는 한국인들에게서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빌리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중견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인 김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벗으며 땀을 닦더니 넉살 좋게 웃으며 저에게 믹스 커피를 타주더군요. 기자 양반, 여기는 천국이야, 천국. 내가 중동에서 10년, 동남아에서 5년 굴렀는데 이런 데는 처음 봐.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김 부장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보통 해외 공사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알아? 관공서야. 허가 하나 받으려면 6개월은 기본이고 공무원들 뒷돈 줘야 도장 찍어줘. 안 그러면 트집 잡아서 공사 중단시키거든. 그런데 여기는? 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입찰할 때 경쟁사가 중국이랑 프랑스였어. 단가는 중국이 쌌고 디자인은 프랑스가 좋았지. 우리는 솔직히 가격도 비싸고 조건도 불리했어. 근데 구청장이 우리 회사를 찍었어. 왜요? 김 부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내 손을 잡더라고. 그러면서 통역한테 이러는 거야. 한국 분들이 지으시면 튼튼하겠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인데 형제가 지어줘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평생 노가다 뛰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어. 그래서 나도 대충 못 지어. 우리 회장님도 그랬어. 여기서 부실 공사하면 나라 망신이라고? 자재도 제일 좋은 거 쓰고 야근 수당 다 챙겨주면서 현지 애들 기술도 가르쳐줘. 그러니까 조지아 청년들이 우리 회사 취직하려고 줄을 섰어. 이것이 바로 한승우 참사관이 15년 전에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120억 달러의 손해? 지금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그 10배, 100배가 넘습니다.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의 요충지입니다. 이 노른자의 땅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7년 동안 간볼 때 한국은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린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비자 면제 혜택,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특혜인지 제가 피부로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30대 한국인 여행 유튜버이자 디지털 노마드인 민호 씨. 그는 트빌리시 올드타운에 전망 좋은 에어비앤비를 차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민호 씨, 비자 문제 안 복잡해요? 저 같은 영국인은 여기서 사업하려면 변호사 고용하고 자본금 증명하고 난리를 쳐야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나오는 데만 3달 걸렸습니다. 민호 씨가 웃으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기자님, 이거 보세요. 제가 구청 가서 여권 하나 내밀고 서류 한 장 썼거든요. 10분 만에 나왔어요. 네? 10분이요? 네. 비용도 몇천 원 안 들었어요. 심지어 공무원이 저보고 한국인이냐고 묻더니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체류 비자요? 필요 없어요. 그냥 여권만 있으면 1년 동안 살아도 되고 일해도 되고 집 사도 돼요. 세금도 현지인이랑 똑같이 내요. 외국인 차별 세율?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특혜를 넘어선 사실상 자국민 대우였습니다. 아니, 자국민보다 더한 대우였습니다. 미국인도 90일, 영국인도 91인데 한국인은 365일, 그것도 무조건적인 1년.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의 이유를 듣기 위해 조지아 이민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국장인 리노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왜 1년입니까? 미국도 90일인데 왜 한국만 365일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니노 국장이 책상 위에 놓인 태극기와 조지아 국기가 나란히 꽂힌 깃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가족이 집에 놀러 왔는데 너 3일만 있다가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가족은 있고 싶은 만큼 있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상징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65일입니다. 만약 시스템상 가능하다면 저는 평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국제관계의 철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맨스였고 브로맨스였으며 15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의리였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글 때 한국은 마음의 밸브를 열었고 그 대가로 조지아는 자신들의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공항에서의 환대, 거리의 삼성 간판, 건설 현장의 프리패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에는 2008년 호텔 로비에서 우린 쪽팔리게 안 산다고 외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경제적 혜택보다 더 저를 울컥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지아의 평범한 가정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피보다 진한 물의 증거. 제가 만난 택시기사의 아들이 보여준 낡은 사진 한 장.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경제적 이익, 외교적 특혜, 이런 것들은 화려하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지아에서 목격한 진짜 기적은 트빌리시의 마철루나 장관의 집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낡고 허름한 아파트, 평범한 시민들의 거실 한가운데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트빌리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가면 한국을 진짜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현지 가이드의 말을 듣고서였죠. 배를 누르자 30대 중반의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트. 그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더니 대뜸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장식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상,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믿을 수 없는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태극기였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플라스틱 태극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코팅해 놓은 낡은 신문지 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2008년 당시 한국이 조지아의 명칭을 변경했다는 현지 신문 기사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비트 씨, 저게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요. 다비트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부모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기오르기라고 하셨죠. 2008년 전쟁 때 다들 피난 가느라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트빌리시에 남아서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태웠던 손님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요? 네. 다들 도망갈 때 그 한국분은 공항이 아니라 폭격이 떨어지는 시내로 가자고 했대요. 아버지가 미쳤냐고, 죽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랬답니다. 내가 도망가면 누가 당신들 이름을 불러주냐고. 나는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다고. 다비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오려서 액자에 넣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비트야, 한국은 남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때 같이 피를 흘려준 형제다. 살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돈을 받지 마라.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빚이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승우 참사관이 호텔 로비에서 외쳤던 결기가 이름 모를 택시 기사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그 불씨가 16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비트 씨는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면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미안해하며 돈을 내밀면 그는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 돈 안 받아요. 아빠 약속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다비트 씨 혼자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트빌리시 국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335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여학생,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발음이 정확한 건 둘째치고 단어 선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아 양, K-팝 좋아해요? BTS 팬인가요? 보통은 그렇다고 대답하죠. 하지만 마리아 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요? 네. 한국이랑 조지아는 닮았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었고 우리는 러시아한테 뺏겼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이겨내고 선진국이 됐잖아요. 저는 한국어를 배워서 알고 싶어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자존심을 지키면서 성공했는지. 그 정신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를 해요. 그녀의 눈빛은 아이돌을 쫓는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의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한국어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영어의 러브랑은 다르다고 들었어요. 아픔을 같이 겪어야 생기는 마음이라면서요. 우리는 한국한테 정을 느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아픔이 섞였으니까요. 피보다 진한 물.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흘린 눈물은 때로는 피보다 더 끈끈하게 사람을 묶어준다는 사실을요.
조지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 그들의 거실에, 그리고 그들의 심장 속에 깊이 박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 다비트 씨가 저를 태워주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한국에 가시죠? 네. 서울로 갑니다. 가시면 꼭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잊지 않았다고. 그때 그 외교관님, 그리고 한국 사람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라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의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전하겠다고. 당신들의 이 뜨거운 마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겠다고. 서울행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어지는 트빌리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120억 달러의 수업료? 아니요. 한국은 120억 달러로 400만 명의 영원한 우군을 얻은 겁니다. 이건 세상 어떤 투자 전문가도 만들어낼 수 없는 최고의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을 때였습니다. 승무원이 제게 다가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어떤 신사분이 기자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쪽지를 펼쳐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과 함께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하트필드 기자님, 16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뵙고 싶습니다. 한승우 드림. 제 뒷좌석, 비즈니스 클래스 커튼 뒤에 그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조지아 대통령이 보낸 비밀 특사가 가방 속에 아주 특별한 물건을 넣은 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승우 씨 본인도 모르는 서프라이즈 파티. 16년 만에 배달된 그 답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의 가을 하늘 아래서 펼쳐질 눈물의 재회, 그리고 한 늙은 외교관의 마지막 고백, 모든 이야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란색이었습니다. 16년 전 트빌리시의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한승우 씨를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제가 오부에서 언급했던 조지아 이민국장 니노 씨가 동행하고 있었죠. 그녀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왔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승우 씨가 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 늙었군요. 우리 둘 다.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늙었지만 당신이 한 일은 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젊어졌죠. 그리고 3일 뒤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 영화관에서 제 다큐멘터리 그들이 돌려준 이름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객석은 꽉 찼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들, 조지아 교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승우 씨의 가족들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떨어져 살던 아내분, 그리고 이제는 의젓한 성인이 된 아들과 딸,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에 참혹했던 전쟁, 서방 기자들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울려 퍼지던 한승우의 외침. 우리는 그 집 못합니다. 이름은 영훈입니다. 스크린 속 젊은 한승우가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장면에서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한승우 씨의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의 고충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횡설수설하던 그 말이 사실은 목숨을 건 외교 전쟁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웠다는 것을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불이 켜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한승우 전 참사관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승우 씨가 주저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낡은 양복은 16년 전 호텔 로비에서 봤던 그 옷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사람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계속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한 구석에서 니노 특사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벨벳으로 감싸진 묵직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니노 특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국어가 아닌 조지아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그녀의 말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의 형제 한승우님,
저는 오늘 조지아 대통령님의 특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년 전 우리 조지아는 지도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우리 심장을 겨누고 있었고 전 세계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루지아라는 노예의 이름으로 죽어갈 때 아니라고, 너희는 조지아라고, 자유인이라고 외쳐준 분이 계십니다. 니노 특사가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지아 황금 양털 기사단 훈장.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아니 자국민을 통틀어서도 최고의 영예라 불리는 훈장이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니노 특사가 훈장을 한승우 씨의 가슴에 달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훈장은 한승우 님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형제에게 드리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님이 직접 쓰신 친서가 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친애하는 한승우 형제님, 당신이 흘린 눈물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초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때문에 차가운 방에서 홀로 지새운 밤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의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서 당신의 이름을 배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120억 달러보다 더 큰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존엄이라는 가치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훈장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노 특사가 편지를 건네자 한승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외교관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그건 16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해서, 국가에 죄송해서, 스스로가 초라해서 삼켜왔던 그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객석에 있던 아내분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싸운 줄 몰랐어요. 아들이, 딸이 무대 위로 올라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끝이구나. 국익을 계산하고 영토를 따지고 자원을 나누는 차가운 거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결국에는 서로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외교라는 것을요. 한참 뒤 진정한 한승우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젖은 눈으로 객석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훈장, 제가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건 저 하늘에 계신 제 할아버지, 가네야마가 아니라 한용운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어 하셨던 그분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못난 남편, 못난 아빠 때문에 고생한 우리 가족에게 바칩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자. 그 말에 객석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사회장은 영화관이 아니라 거대한 화해의 장이었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화해, 과거와 현재의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 입은 가족의 화해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니노 특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에게도 줄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니노 특사가 제 여권을 가리키며 윙크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비자 기간을. 저는 급히 여권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임스 하트필드, 조지아 명예 시민, 체류 기간 연구.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준 형제에게 유효기간 같은 건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 하나, 단지 그 이름 하나를 제대로 불러주었을 뿐인데 그 작은 존중이 만들어낸 기적은 16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저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두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는 조지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지켜준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긴 여행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6년에 걸친 이름의 전쟁,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20억 달러의 수업료, 한승우 참사관의 좌천과 가족의 해체, 그리고 조지아 국민들의 촛불과
도미노처럼 이어진 국제사회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단지 이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아마추어 외교다. 실익 없는 감성팔이다. 돈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트빌리시 거리를 뒤덮은 한국 기업의 간판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 무비자, 취업 자유, 토지 구매라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는 400만 명의 우군. 이것이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는 국가 브랜드의 정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지갑이 두꺼운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두꺼운 나라라는 것을.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손을 잡고 함께 비를 맞아줄 용기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제임스 하트필드인 저는 오늘부로 펜을 꺾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갈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아시아의 형제를 만나 거인으로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비겁했던 우리의 침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에 찍어준 영구 체류 도장의 의미를. 그것은 단순히 오래 머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린 자에게는 국경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BBC 탐사기자 제임스 하트필드의 16년에 걸친 추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20억 달러의 손실, 한 외교관의 좌천과 가족 해체,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7년의 긴 침묵. 그럼에도 조지아는 기억했습니다. 전쟁통에 도망가지 않고 남은 그 한국인을, 노예의 이름 대신 제 이름을 불러준 그 나라를. 결국 일본이 거액을 들고 찾아왔을 때 조지아 외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다 그치고 해가 뜨니까 이제야 우산을 들고 오셨군요. 지금 트빌리시에서 한국인은 1년 무비자, 취업 자유, 토지 구매, 사실상 자국민 대우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받지 못한 대우를,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비를 같이 맞아준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형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결국 옳았습니다.